네, 오늘은 20세기의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 중 한 명이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써내려간 기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철학이라는 것이 몇몇 똑똑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생각과 행동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범한 우리들이 가진 상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 사회를 단단하게 유지시키고 또 반대로 어떻게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지 그 비밀의 실마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철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자의 대답은요,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버릴 만큼 아주 혁명적인 생각이 담겨 있죠. 그리고 그 생각의 출발점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책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어찌 보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철학이라는 게 저 높은 상아탑에 갇힌 학자들만의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간이 하는 아주 보편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네, 바로 이 문장. 모든 사람은 철학자이다. 이것이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직업이 무엇이든 얼마나 공부를 했던 상관없이 각자 사용하는 언어, 또 믿고 있는 것들, 그리고 무심코 하는 행동들 속에 자신만의 철학을 담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말 한마디,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믿음 속에 이미 철학이 녹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철학이라는 게 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이건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배우는 그런 체계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뭐랄까, 우리가 살면서 주변 세상으로부터 스펀지처럼 빨아들인 그런 암묵적인 세계관에 가까워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에 이미 그런 세계관이 담겨 있고요.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상식이나 양식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무심코 믿는 미신이나 민간신앙 속에도 스며들어 있죠. 이렇게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과 생각하는 방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진 철학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듯한 질문이죠. 모두가 철학자라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모순투성이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구분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철학을 그저 가지고 있는 것과 비판적이고 일관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누구나 철학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의식하지 못한 채 마치 서랍 속에 뒤죽박죽 섞여 있는 물건들처럼 파편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이렇게 우리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조각난 철학에다가 상식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마치 고고학 유적지 파헤치듯 분석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게 어떤 단단하고 논리적인 기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래된 창고 같은 거죠. 수백 년에 걸쳐서 온갖 시대의 생각들이 서로 모순되는 채로 뒤죽박죽 쌓여있는 잡동사니에 가깝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편으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믿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생각들이 아무렇지 않게 공존하는 상태. 그게 바로 상식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인용문이 핵심적인 문제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주객이 전도됐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과학이나 체계적인 지식, 비판적인 사고가 우리의 일상적인 믿음, 즉 상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판 없이 그냥 물려받은 이 뒤죽박죽인 상식이라는 거대한 퇴적친이 오히려 더 엄밀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억누르고 덮어버리는 상황을 꼬집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생각하는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의 상식은 보시다시피 단절적이고 모순적입니다. 무의식적이고 그냥 환경으로부터 수동적으로 흡수되죠. 그래서 변화에 저항하는 보수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일관된 세계관은 통일되고 체계적입니다. 우리가 비판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와 발전에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그냥 물에 떠다니는 뗏목 같은 거라면 다른 한쪽은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배와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상식의 상태를 넘어서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그 여정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내 생각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역사적 과정이 남기고 간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마치 누가 정리도 안 해주고 간 유산처럼 역사라는 시간이 내 머릿속에 뭘 남기고 갔는지 그 내용물의 목록을 하나하나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내 안에 어떤 생각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지 그 목록을 만들어보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철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상식의 한계를 알았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대안은 뭘까요? 이 책은 그 답을 문화에서 찾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새롭고 함께 공유하는 문화를 의식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대안이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든다는 게 꼭 아무도 몰랐던 걸 발견하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자에 따르면 한 명의 천재가 위대한 진리를 발견해도 그게 소수의 똑똑한 사람들만 아는 비밀로 남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알려진 진실이라도 그것이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걸 바탕으로 함께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즉, 진리를 사회화하는 것. 거기에 진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한번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하나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기까지의 여정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나 진실의 발견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지식인들이 이걸 가지고 토론하면서 더 날카롭게 다듬습니다. 정제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아이디어를 널리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네 번째 단계에서 이 공유된 생각이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어떤 집단적 행동의 기초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생각, 하나의 세계관으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그 힘, 그 사회적 접착제는 대체 뭘까요? 이 책은 그 답을 바로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에서 찾습니다. 사실 이데올로기라고 하면 뭔가 부정적인 느낌부터 드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이데올로기는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거짓된 생각 같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어떤 정당의 공약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개념이죠. 한 사회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세계관 전체, 말 그대로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기는 예술, 지켜야 하는 법, 심지어 돈을 벌고 쓰는 방식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이데올로기가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유기적인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 사회의 역사와 구조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마치 그 땅에서 자라난 거대한 나무 같은 거예요. 사람들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죠. 반면에 두 번째, 임의적인 이데올로기도 있습니다. 이건 좀 인위적이고 자위적인 건데요. 현실과 동떨어져서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만 맴도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니라 금방 시를 수 있는 화분 속 식물 같은 느낌입니다. 결국 어떤 이데올로기가 진짜 힘이 있는지는 책상에 앉아서 따지는 걸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시험 때는 바로 대중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고 그걸 자신의 생각으로 삼아서 실제 역사에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그걸로 그 이데올로기의 가치와 합리성이 검증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데올로기가 사회를 어떻게 묶어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제 이 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마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실제란 무엇인가? 과연 객관적인 것이란 게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하는 문제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있든 없든,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든 없든 세상은 저기 저렇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바로 그 생각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말로 인간과 역사를 완전히 떠나서 존재하는 그런 객관성이란 게 가능할까요? 아주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동양과 서양이라는 구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주 어딘가에 여기부터 동양, 저기부터 서양이라고 쓰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순전히
인간이 역사 속에서 어떤 정치적, 문화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하나의 약속, 하나의 구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구분이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고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아주 강력하고 객관적인 힘을 가지게 되죠. 이 말이 이 책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이라는 건 신의 시선처럼 인간을 초월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인간에게 객관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의하고 만들어온,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주관성,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객관성의 실체라는 거죠. 이런 관점을 역사주의라고 부릅니다. 현실이나 진리라는 게 어딘가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역사와 함께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변해간다는 생각이죠. 이건 절대적인 진리라고 여겨지는 과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뉴턴의 물리학이 한때는 절대적인 진리처럼 보였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그 자리를 내주었죠. 이처럼 과학조차도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역사와 함께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이 신이 만들어 놓은 불변의 무언가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 온 것이라면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바로 이 현실이 우리 손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헤게모니, 국가, 지식인의 역할과 같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 그 깊은 사유의 숲으로 계속해서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회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고민해봤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권력 구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은 곳, 바로 우리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 그 생각과 믿음, 즉 의식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그 지점, 사회 변화의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되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람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요. 이건 뭐 법 하나 바꾸고 정부 하나 교체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한 사회 전체가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그 틀 자체를, 지적이고 도덕적인 그 지형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짜는 일. 그람시는 이걸 새로운 문화의 건설이라는 거대한 과업으로 보았습니다. 바로 이 문장에 그람시가 꿈꿨던 거대한 프로젝트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변화는요, 어떤 천재 한 명이 골방에 틀어박혀서 위대한 진리를 딱 발견한다고 해서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발견된 진리가 사회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살아있는 힘이 될 때, 바로 그때 시작된다는 거죠. 그람시는 이 과정을 진리의 사회화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마치 철학을 먼지 쌓인 책장에서 꺼내서 시끄러벅적한 광장으로 가져오는 것과 같아요. 그것을 행동의 원리로 새로운 사회 질서의 주춧돌로 바꾸는 일,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람시에게 있어서 이게 바로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독창적인 철학적인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 사람의 머릿속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경망을 새로 까는 작업이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제각각이고 때로는 서로 부딪히기까지 하는 대중의 생각들을 하나의 일관된 방향으로 모아내는 것.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같은 언어로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 사회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고 진정한 의미의 철학적 성취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 일단 그 건물이 서게 될 땅부터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땅이 무른지, 단단한지,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말이에요. 그람시에게 그 땅은 바로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아주 깊고 복잡한 세계입니다. 그는 모든 변화는 바로 이 미지의 땅을 탐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람시는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철학과 우리가 매일 의지하며 살아가는 상식을 날카롭게 비교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그람시가 말하는 상식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분별력 있다, 건전한 판단, 이런 긍정적인 의미의 상식이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상식은 오히려 거대한 지층 같은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인 퇴적층 말이죠.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고대 신화의 조각, 중세시대의 종교의 가르침, 지금은 낡아버린 철학의 찌꺼기, 온갖 미신, 또 할머니의 할머니에게서 내려온 격언 같은 것들이 뒤죽박죽 아무렇게나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덩어리를 별다른 비판 없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 상식이라는 게 종종 서로 말이 안 되는 생각들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바로 이 상식이라는 혼돈의 지층 속에서 그람시는 유독 강력하고 끈질기게 흐르는 물줄기 하나를 발견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어차피 세상은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는 믿음이에요. 이걸 숙명론 혹은 기계적 결정론이라고 부르죠.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앞에서 나은 사람의 노력쯤은 아무 소용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요. 이 숙명론이 처음에는 약자들에게 오히려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은 신의 뜻이라는 믿음이 십자군 전쟁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역사는 어차피 우리 편이라는 믿음은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과 저항할 용기를 주기도 하거든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느끼는 무력한 사람들에게 결국 역사는 이렇게 흐를 거야 라는 확신은 지금의 고통을 견디게 해주고 나 혼자가 아니라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는 소속감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그람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결정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렇게 용기와 위안을 주던 그 믿음이 도대체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족쇄로 변해버리는 걸까 하고 말이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막연한 믿음이나 감정으로 떠돌던 숙명론이 지식인들에 의해서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인 이론, 즉 하나의 철학으로 포장되는 순간 그 성격이 180도 바뀐다는 겁니다. 역사는 과학적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진보한다는 식의 이론은 사람들에게서 역사를 직접 만들어가야 한다는 그 능동적인 책임감을 슬그머니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언젠가 좋은 세상이 오겠지 하는 식의 어리석은 자기만족을 채워넣는 거죠. 그람시는 이걸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상식이 우리가 요리해야 할 원재료라고 한다면 이데올로기는 그 재료를 다듬고 조합해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레시피이자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시가 사용하는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정적인 의미, 현실을 왜곡하는 거짓된 생각이라던가 정치 선전 같은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람시는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해야 합니다. 그에게 이데올로기는 한 사회 집단을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강력한 사회적 접착제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모든 활동, 그러니까 예술, 법, 경제활동, 심지어 일상적인 대화에까지 스며들어서 그들에게 통일된 세계관을 심어주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우리가 세상을 내다보는 창문 그 자체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사회적 접촉제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유지되는 걸까요? 그람시는 그 작동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성공적인 조직, 바로 카톨릭 교회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램시가 감탄했던 교회 천재성은 바로 이거예요. 수천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장 똑똑한 신학자부터 글자 하나 모르는 농부까지 이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의 교리 아래 묶어두는 그 능력 말입니다. 교회는 지식인들의 종교와 대중의 종교가 따로 노는 것을 막기 위해 정말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예수회 같은 엘리트 집단을 활용해서 가장 복잡한 철학적 논쟁과 가장 소박한 민간신앙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했죠. 또 시대가 변하면 그걸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 속도를 아주 느리게 조절해서 대중들이 보기에는 마치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절묘한 비술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전략을 통해 만들어진 이데올로기가 그람시가 말하는 유기적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건 어떤 천재가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만 만들어낸 공허한 사상이 아니에요. 그 사회의 역사적인 필요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실제로 대중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힘을 가진 이데올로기라는 뜻이죠. 반면에 이런 역사적 깊이가 없는 임의적인 이데올로기는 기껏해야 잠깐 반짝하는 유행이나 소규모 운동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그는 선을 긋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유기적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건축가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철학자, 지식인,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는 본질적인 문제로 이끌어갑니다. 그람시는 두 부류의 지식인을 모두 비판합니다. 하나는 대중은 무식해서 안 돼라고 불평만 하는 지식인,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대중의 생각에 무조건 맞춰주려고만 하는 지식인. 그람시는 이 둘 다 게으르다고 봤어요. 진짜 철학적인 활동이란 대중의 상식과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만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혼란스러운 생각에 그냥 동조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함께 발견하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면서 같이 지적인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교실 안에서의 이 풍경을 사회 전체로 넓혀서 생각합니다. 철학자와 대중의 관계가 바로 이런 능동적이고 상호적인 교육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람시는 아주 놀라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이끄는 모든 종류의 리더십, 그가 헤게본이라고 불렀던 그 관계는 본질적으로 교육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진정한 지배는 총과 칼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배받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 다시 말해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이끌어가는 거대한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은 과거 상아탑에 갇혀있던 현자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류의 지식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람시는 이들을 민주적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이 철학자의 생각은 더 이상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그가 속한 사회와 역사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현실이 되고 검증받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멀찍이서 관찰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문화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바꿔나가는 능동적인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논의는 우리를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 하나로 데려갑니다. 만약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상식, 심지어 이데올로기까지도 이렇게나 깊이 역사와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면 과연 객관적이라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람시는 인간 바깥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객관성이라는 개념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그는 그런 생각이 사실상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신의 시선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해요. 우주 그 자체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는 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 어쩌면 신적인 오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객관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객관성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객관성의 주소를 우주 어딘가에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 문장이 그의 생각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인 현실이란 바로 역사 속에서 우리 인류가 함께 만들어오고 또 그렇다고 서로 합의해온 현실뿐이라는 겁니다. 즉, 객관성이란 건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관을 넘어서서 그 시대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주관성. 보편적 주관성이라는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동양과 서양의 예를 보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원래부터 동쪽, 서쪽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순전히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약속이죠. 하지만 이 약속은 오늘날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를 규정하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객관적인 힘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든 주관적인 합의가 우리 모두를 구성하는 객관적인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람시가 말하는 인간적 객관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객관성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상식적인 객관성이에요. 이건 세상이 원래부터 이렇게 생겼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순진한 믿음 같은 거죠. 마치 옛날 사람들이 천동설을 객관적인 진리라고 믿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지금 보면 그건 그 시대의 주관성이었을 뿐이죠. 다른 하나는 비판적이고 역사적인 객관성입니다. 이건 과학조차도 최종적인 진리의 묶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고쳐나가면서 발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움직임 그 자체라는 거죠. 자,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크고 도전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 진짜 진실이고 무엇이 단지 한 시대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은 온갖 정보가 넘쳐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우리의 노력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것일까요? 이 물음을 마음속에 품고 그람시의 사상을 따라가는 다음 여정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람시의 옥중수고는 20세기 사상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책이죠. 파시스트 정권의 감옥이라는 정말 극한의 조건 속에서 쓰였습니다. 그는 권력, 문화, 그리고 사회 변혁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풀어내려고 했어요.
사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쓰인 게 아니라 단편적인 메모들을 엮은 것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오히려 그의 생각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나가는지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대의 여러 철학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비판과 그람시 고유의 사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핵심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람시에게 철학이란 뭘까요? 어떤 천재 철학자가 혼자 골방에 앉아서 번뜩이는 발견을 해내는 것? 그는 그런 걸 철학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철학은 우리 모두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기 위한 아주 역동적인 집단 활동이라고 생각했죠. 정말 중요한 건 소수 지식인의 서재에 갇혀 있는 새로운 진리가 아니에요. 이미 발견된 진실이라도 그것을 비판적으로 널리 퍼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힘으로 만드는 것.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땅을 적시는 것처럼요. 진리가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흘러가서 그들의 삶에 스며들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하나의 통일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게 그람시가 말하는 진정으로 위대한 철학적 사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람시의 생각을 따라가 볼 텐데요. 크게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그의 지적인 여정을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평범한 상식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문화와 역사를 꿰뚫는 그의 거대한 통찰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자, 그럼 그람시는 어디서부터 사유를 시작할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세계입니다. 어찌 보면 모순투성이고 뒤죽박죽인 이 세계를 그는 비판적 사유의 출발점으로 삼았어요. 왜 이 상식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봤을까요? 그람시는 먼저 상식과 철학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이야기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식은 단편적이고 모순으로 가득 찬, 말하자면 잡다한 생각들의 창고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아프면 당연히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으려고 병원에 가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사주나 점성술에 의존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상식의 단편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치 한 사람의 머릿속에 구석기 시대의 믿음과 현대 과학의 지식이 아무렇지 않게 뒤섞여 공존하는 셈이죠. 반면에 철학은 이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비판이라는 도구를 써서 흩어져 있는 생각들을 하나로 엮고 세계를 일관된 시각으로 이해하려는 아주 치열한 지적 활동인 셈이죠. 그러니까 상식을 무조건 버리자는 게 아니라 상식에서 출발하되 그것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 바로 거기서 철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일관된 철학, 통일된 세계관을 만드는 게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똑똑해 보이려고 하는 지적 유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역사를 움직이는 힘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흩어진 모래알처럼 제각각이면 하나의 의지를 가진 거대한 힘으로 뭉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정신적으로 단단하게 묶어줄, 함께 공유하는 세계관, 즉 통일된 철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공유된 철학이 없다면 사람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흩어지거나 기존의 지배적인 생각에 쉽게 흡수되어 버리고 말 테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모든 움직임은 반드시 자신들만의 철학을 대중과 공유하는 과정, 즉 지적이고 도덕적인 개혁을 함께 이뤄내야 한다고 본 겁니다. 그람시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예시를 들어요. 바로 카톨릭 교회입니다. 교회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신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그 힘의 비결이 뭘까요? 그람시는 그게 단순히 교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고 봤어요. 핵심은 아주 똑똑한 신학자들이 믿는 복잡한 종교하고 평범한 신자들이 믿는 단순한 신앙 사이에 그 간격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직적으로 노력하고 관리했다는 점이에요. 특히 예수회 같은 조직은 이런 분야의 대가였죠. 그들은 새로운 과학과 철학의 도전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교리를 조금씩 수정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식인들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대중에게는 변치 않는 믿음의 통일성을 유지시켜주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에이, 다 운명이지 하고 체념하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 있잖아요. 그람시는 이것마저도 나름의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요. 당장 현실을 바꿀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운명론은 일종의 심리적인 갑옷이 되어주는 거죠. 거대한 힘의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대신 일단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내면의 의지를 지키는 소극적인 저항의 방식인 셈이에요.
겉보기엔 어쩔 수 없다는 체념 같지만 그 속에는 외부의 강압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가 숨어 있다는 거죠. 이건 현실을 가꾸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나타나기 전 단계의 원시적인 의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람시가 위험한 단순화라면서 아주 강하게 경계했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기계론적 결정론이라는 건데요. 그는 당시에 꽤 유행했던 어떤 대중사회학 입문서 같은 책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역사는 정해진 법칙대로 굴러간다는 이 생각. 어찌 보면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람시는 이게 지식인들 사이에서 진지한 철학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아주 위험한 독이 된다고 경고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역사는 알아서 갈 텐데 우리가 굳이 힘들여 써올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요. 결국 이건 지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하고 역사의 법칙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며 팔짱만 끼고 기다리게 만드는 인간의 능동적인 실천을 마비시키는 철학이라는 겁니다. 그람시는 이 기계론적 결정론이 가진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내요. 근데 단순히 논리적으로 틀렸다에서 그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이 사람들을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드는지를 폭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 철학은 논리적인 엄밀함보다는 감성적인 호소에 기대는 웅변 같아서 피상적인 주장으로 흐르기 쉽다고 보고요. 또 모든 정신적인 현상까지 억지로 물질적인 것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쓸데없이 복잡하고 기괴한 설명들만 늘어놓게 된다고 비판해요. 이걸 바로크적 사유라고 날카롭게 꼬집죠. 이런 생각에 허점을 보여주기 위해 그람시가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을 던져요. 자, 그럼 도서관이나 과학실험실은 경제적 토대, 즉 구조일까요? 아니면 이데올로기, 즉 상부 구조일까요? 여기서 구조는 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상부 구조는 그 위에 정치, 문화 같은 걸 말하거든요. 이거 딱 잘라서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도서관 건물 자체는 물질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지식은 정신적인 거잖아요. 실험실 장비는 물질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론은 정신적인 거고요. 이걸 칼로 무 자르듯이 나누려는 시도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질문인 겁니다. 모든 것에는 미리 정해진 목적이 있다는 순진한 생각. 이걸 목적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그람시는 괴테의 이 재치 있는 문장을 인용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마치 인간을 위해 처음부터 설계된 것처럼 생각하는 관점을 비꼬는 거죠. 이 농담 속에는 사실 아주 심오한 통찰이 담겨 있어요. 코르크는 와인병을 막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코르크 나무가 자기 방식대로 자란 것뿐이에요. 그걸 나중에 인간이 보고 이걸로 병을 막으면 좋겠다 하고 목적을 부여한 거고요. 그럼시는 역사와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봤어요. 어떤 신이나 운명이 정해놓은 목적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자체의 내적인 힘과 논리에 따라 발전한다는 거죠. 외부에서 주어진 목적이 아니라 내재적인 발전 논리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비판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에 도달하게 됩니다. 객관적이라는 말, 우리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객관성은 뭐죠? 나와 상관없이 저 밖에 딱 존재하는 사실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람시는 여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인간을 완전히 빼놓고 저 우주 밖에서 세상을 보는 게 가능하긴 한가요? 이건 사실상 신의 관점을 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을 완전히 배제한 채 우주 그 자체의 시선으로 본다는 건 상상조차 불가능한데 어떻게 인간을 넘어선 객관성을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죠. 여기서 그람시의 정말 놀라운 생각이 나옵니다. 객관성이란 인간 바깥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역사를 통틀어 함께 만들어오고 확인해온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객관성은 모든 사람의 주관이 모인 보편적인 주관이라는 거죠.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오랜 시간 과학과 역사를 통해 검증하고 동의해온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하게 의미 있는 객관성이라는 겁니다. 그람시는 크게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 사이에서 길을 찾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세상은 신이 만들었으니 그냥 있는 그대로다. 나는 종교적이거나 상식적인 믿음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세상은 사실 우리 머릿속 생각일 뿐이다 라는 극단적인 관념론이 있었죠. 그람시는 이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종교는 신화에 기대고 관념론은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이 단단한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은 거죠. 바로
객관성이란 인류가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적 산물이다라는 실천 철학의 관점입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그람시가 든 예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바로 동쪽과 서쪽이라는 개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구는 둥근데 절대적인 동쪽이나 서쪽이라는 게 원래부터 자연에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건 전적으로 인간이 편의를 위해 만든 약속, 즉 역사 문화적인 개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동쪽과 서쪽이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이건 너무나 객관적인 현실이죠. 지도를 보고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가 나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바로 이런 게 그람시가 말하는 객관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적 실천 속에서 만들어지고 확인되는 것 말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과학적 진리조차도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과학이 내놓는 답이 영원 불변하는 최종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뉴턴의 물리학이 몇백 년 동안 완벽한 진리처럼 보였지만 아인슈타인이 나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과학이란 건 그렇게 끝없이 발전하는 과정 그 자체라는 거예요. 절대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을 아직 모르지만 노력하면 알 수 있는 영역으로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것, 그게 바로 과학의 역할이라는 거죠. 진리의 완성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끝없는 여정 그 자체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기존의 생각들을 비판하면서 그람시는 자신만에 대한 바로 실천 철학의 길을 열어갑니다. 실천 철학.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핵심은 간단해요. 생각, 즉 이론과 행동, 즉 실천은 하나다 이겁니다. 더 이상 철학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세상을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행동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선언이죠. 이론은 실천을 통해 그 가치를 증명하고 실천은 이론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잡습니다. 이 둘은 결코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람시가 볼 때 진짜 위대한 철학적 사건은 어느 천재 철학자의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사회의 모순을 깨닫고 그걸 바꾸기 위해 싸우고 마침내 새로운 사회적 주도권, 즉 헤게모니를 잡아서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뿌리부터 바꿔놓을 때, 바로 그때 철학은 그냥 책 속의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람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식인의 모습은 좀 달라요. 그는 이런 사람을 민주적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혼자 상아탑에 갇혀서 나는 생각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 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대중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들의 상식 속에서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통해 그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에게 대중은 무지에서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성장하게 만드는 스승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람시가 제시하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 도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번역 가능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혀 달라 보이는 두 문화 현상이 사실은 같은 내용을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주목한 건 프랑스의 정치 언어는 독일 철학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다는 구절이었어요.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사건과 칸트로부터 시작된 독일 관념론이라는 철학적 사건이 서로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번역이라는 개념을 정말 멋지게 표현한 문장이 있어요. 임마누엘 칸트는 신의 목을 쳤고 막시밀리앵 로베스피에르는 왕의 목을 쳤다. 와,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독일에서 일어난 철학혁명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정치혁명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걸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죠. 칸트가 이성 비판을 통해 전통적인 신의 개념을 해치한 것이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에서 왕의 절대 권력을 해치한 것과 같은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는 통찰입니다. 사실 철학자 헤겔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독일 사람들과 프랑스 사람들이 똑같은 시대적 과제를 놓고 씨름했는데 그 방식이 달랐다는 거죠. 독일에서는 그 혁명이 정신과 개념, 즉 철학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형태로 나타났고 프랑스에서는 단두대가 등장하는 실제 현실, 즉 피해 정치혁명으로 폭발했다는 겁니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는 거죠.
바로 이게 그람시가 말하는 번역 가능성의 핵심이에요. 만약 두 사회가 비슷한 사회 구조,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위에서 나타나는 문화적인 표현들, 뭐 정치든 철학이든 예술이든 겉모습은 달라도 서로의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본질은 통하니까요. 한 사회의 철학은 다른 사회의 정치로 또 다른 사회의 예술로 얼마든지 번역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만약 철학이 정치로, 정치가 예술로 서로 번역될 수 있다면 인간의 역사를 바꾸기 위한 진짜 싸움은 어디서 벌어지는 걸까요? 경제? 정치? 그람시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를 이데올로기와 문화라는 더 근본적인 전쟁터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그 생각들은 과연 어디에서 온 걸까요? 안토니오 그람시는 그의 책 옥중수고에서 바로 이 근원적인 질문을 아주 깊이 파고듭니다. 사상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철학이 탄생할 수 있는지 그의 심오한 분석을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람시는 바로 이 질문에 완전히 매료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지금의 이 세상을 당연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까? 그리고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이념이라는 게 대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걸까? 이 두 가지 물음이 사실상 그가 감옥에서 써내려간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람시는 보통의 철학자들처럼 아주 거창하고 어려운 이론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훨씬 더 우리에게 익숙하고 어쩌면 너무나 근본적이어서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출발하는데요. 바로 상식, 이탈리아어로는 센서 코무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시가 말하는 상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의미의 상식과는 좀 다릅니다. 그에게 상식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원천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상식을 마치 이데올로기의 고고학 유적지 같다고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는 역사 속에서 제대로 된 비판이나 성찰 없이 그냥 물려받은 온갖 생각의 파편들, 믿음들, 옛날 철학의 조각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변 환경을 통해 이런 믿음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흡수하고 종종 그것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상식이라는 건 아주 단편적이고 체계가 없어요. 지리멸렬하죠. 과거의 사상들을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인 결과물이고요. 그래서 종종 모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땐 다 내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다가도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땐 내 자유의지로 결정해야지 라고 믿는 것처럼요. 운명론과 자유의지론이 한 사람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공존하는 거죠. 이런 상식은 또 굉장히 독단적이어서 새로운 사고방식에 저항하기도 합니다. 그람시는 이걸 비철학자들의 철학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검토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사고방식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문화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식은 모순적이고 체계가 없기 때문에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잘짜인 생각, 즉 사회적 순응주의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자, 이렇게 대중들의 파편적인 상식을 살펴본 그람시는 이제 사회를 지배하는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상체계로 비판의 시선을 돌립니다. 그는 묻습니다. 대체 이런 지배적인 생각들은 어떻게 그 강력한 힘을 유지하는 걸까? 그람시는 여기서 카톨릭 교회를 아주 흥미로운 예로 듭니다. 교회의 힘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아주 높은 수준의 지식인들이 다루는 고급 철학, 즉 신학과 가장 평범한 대중, 그가 순박한 영혼들이라고 부른 사람들의 믿음을 성공적으로 하나로 통합한다는 점에 있다는 겁니다. 신학자부터 글을 모르는 농부까지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거죠. 반면에 다른 많은 운동들은 종종 지식인들을 위한 버전과 일반 대중을 위한 버전이 따로 놀면서 분리되고 결국 통합에 실패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지식인과 대중 사이에 이념적 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리하고 설득하고 교육하면서 거대한 사회 집단의 사상적 단결을 아주 효과적으로 유지해왔다는 겁니다. 그람시는 결정론이나 운명론 같은 사상 역시 아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그는 세상은 뭐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체념하듯 믿는 태도가 그냥 단순한 수동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약자들이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를 교묘하게 숨기고 위장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체념적인 태도가 지식인들에 의해서 그럴듯한 철학으로 포장되고 정당화될 때 결국 사람들의 행동과 변화를 가로막는 무기력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람시에게 현실의 구체적인 삶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철학은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힘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철학이 소수의 지식인 그룹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들만의 언어로 남는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임무를 실패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 임무란 바로 대중이 자신들이 사는 세상을 일관되게 이해하고 행동하도록 이끄는 철학적 힘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파편화된 상식, 체념적인 운명론, 그리고 현실과 유리된 추상적 철학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그람시는 자신만의 강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람시 사상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실천 철학입니다. 그에게 철학은 책 속에 갇혀있는 죽은 문자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론이 현실의 문제와 만나고 생각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철학은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나아가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변혁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생각이 널리 퍼져나갈 때 세상의 규칙이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 자체로 바뀌게 되는데 그람시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철학적 혁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람시가 인용한 이 구절은 실천의 의미를 정말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가 그의 철학으로 신의 절대적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 현실에서는 프랑스 혁명가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의 칼로 왕의 목을 친 정치혁명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의미입니다. 즉, 생각의 혁명은 곧 행동의 혁명으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독일의 추상적인 철학적 언어와 프랑스의 구체적인 정치적 행동이 표현 방식은 전혀 다르지만 결국 낡은 세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데올로기라고 하면 뭔가 왜곡된 생각이나 거짓 의식 같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람시는 이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에게 역사적으로 필연적인 진정한 이데올로기는 단순한 망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자체, 즉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변화를 위해 싸우는 생각의 토대입니다. 이 강력한 세계관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행동하게 만들 때 이데올로기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물질적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철학은 현실 자체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그람시로 하여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객관성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람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야 라고 말할 때 그건 정말 무슨 뜻일까요? 과연 인간과 그 인간의 역사를 완전히 벗어난 그런 절대적인 객관성이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게 존재한다면 그 객관성을 판단하는 주체는 대체 누구일까요? 신일까요? 그람시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경험과 역사를 벗어난 세계를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객관적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마치 모든 인류가 동의한 주관과 같습니다. 아주 오랜 역사를 통해 모든 인류가 집단적인 실천을 통해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확인하고 합의한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이라는 말은 결국 인간의 역사와 분리될 수 없으며 인간 모두에게 보편적인 사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예는 없을 겁니다. 동양과 서양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어딘가에 여기부터 동양, 저기부터 서양이라고 쓰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자연에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구분, 즉 역사, 문화적 구성물입니다. 하지만 이 구분이 현실 정치와 경제,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그람시가 말한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객관성입니다. 인간의 집단적인 합의가 현실을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 사례인 셈입니다. 실천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세상을 다르게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새롭고 집단적인 사고방식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람시에게 진정한 철학적 행위는 한 명의 천재 철학자가 아무도 몰랐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발견된 진리를 널리 퍼뜨려서 사회화하는 과정, 즉 하나의 일관된 세계관을
모든 사람의 공동자산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생각은 비로소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동의 기초가 되고 사회 전체의 지적, 도덕적 질서를 만드는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람시는 문화나 이데올로기가 그냥 막연하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은 학교, 교회, 언론, 출판사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사회적 제도를 통해 생산되고 전파된다고 보았죠. 바로 이 기관들이 여러 세계관이 서로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충돌하는 치열한 전쟁터인 셈입니다. 나아가 의사나 법조인 같은 전문직 집단 역시 그들의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그람시가 그리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상식을 하나의 통일되고 일관된 철학으로 끌어올려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단단한 문화적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지도그룹과 대중이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만 합니다. 즉, 대중이 가진 뜨거운 열정과 지식인 그룹이 가진 차가운 이성이 만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람시의 민주주의적인 비전은 이 한마디에 그대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아무도 몰랐던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관된 방식으로 현실에 대해 생각하도록 이끄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위대하고 독창적인 철학적 행위라는 것이죠. 철학의 진정한 힘은 바로 이처럼 그것이 집단적이고 공유된 활동이 될 때 비로소 발휘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람시의 작업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기는 궁극적인 질문일 겁니다. 어떻게 하나의 철학이, 하나의 생각이 단지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에 그치는 것을 넘어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만드는 역사의 동력이 될 수 있는가? 생각의 거대한 힘에 대한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그의 책을 통해 계속해서 곱씹어봐야 할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 그는 감옥이라는 가장 어두운 공간 속에서 어쩌면 세상을 바꿀 가장 빛나는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가 남긴 옥중수고를 통해서 흩어져 있던 그의 생각들이 어떻게 사회 변혁을 위한 하나의 거대한 이론으로 완성되는지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권력은 어떻게 총의하는 동의를 통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상식이 사실은 지배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면요? 그람시가 감옥에서 꿈꿨던 새로운 세계의 지적, 도덕적 질서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 깊은 사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람시의 청사진을 6단계로 나누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변화의 토대가 되는 새로운 지적 질서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음엔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상식과 철학의 싸움을 들여다볼 겁니다. 이어서 사회의 여러 힘들이 어떻게 역사적 블럭으로 뭉치는지 그리고 철학이 어떻게 정치적 실천이 되는지를 분석해 볼 거고요. 나아가서는 헤게모니와 국가가 어떻게 동의를 통해 지배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스스로 역사를 창조한다는 가장 희망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찾아보죠. 그람시는 모든 사회 변화가 총이나 법 이전에 바로 문화에서 시작된다고 봤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생각과 가치가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통일된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변화의 출발점, 바로 새로운 지적 질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람시는 여기서 철학의 역할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에게 위대한 철학이란 어떤 천재가 혼자 골방에서 새로운 공식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발견된 진리를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운영체제로 만드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흩어져 있던 생각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엮어서 모두가 현실을 같은 창으로 보고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철학을 소수의 지적 유의에서 다수의 삶을 바꾸는 실천적인 힘으로 만드는 진정으로 독창적인 일이라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강력한 이념의 시멘트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람시는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카톨릭 교회를 꼽습니다. 교회는 아주 수준 높은 신학자들의 생각과 가장 평범한 신자들의 믿음 사이에 깊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왔죠. 복잡한 교리와 단순한 신앙을 하나의 거대한 지붕 아래 묶어둠으로써 사회 전체를 꿰뚫는 통일된 세계관을 유지해온 겁니다. 이렇게 지식인과 대중을 가르지 않고 단단하게 연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종교가 가진 조직력의 비밀이자 새로운 문화가 배워야 할 교훈이었던 거죠. 결국 새로운 세계관이라는 건 그냥 착 속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공기처럼
우리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야 해요. 우리가 보는 예술작품에서부터 우리가 따르는 법, 매일의 경제활동,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고 슬퍼하는 방식에까지 그 세계관의 향기가 배어나와야 하는 거죠. 과거의 종교가 그랬던 것처럼 삶의 아주 사소한 질문부터 가장 큰 질문에까지 답을 주면서 하나의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싸움의 무대를 사회 전체에서 우리 각자의 머릿속으로 한번 옮겨와 보겠습니다. 이곳에선 말이죠. 우리가 그냥 무심코 받아들인 상식과 의식적으로 고민해서 선택한 철학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람씨는 우리 머릿속에 두 개의 다른 운영체제가 깔려 있다고 봐요. 하나는 상식이죠. 이건 뭐랄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주변 환경을 통해 무비판적으로 내려받은 온갖 생각과 편견의 조각들, 그런 거예요. 마치 오래된 유적지처럼 서로 다른 시대의 생각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혼란스러운 지층과도 같죠. 반면에 또 다른 운영체제가 바로 철학입니다. 이건 그 혼돈 속에서 의식적으로 하나의 질서를 세우려는 노력이에요. 어떤 세계관을 따를지 스스로 비판하고 선택하면서 일관된 나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능동적인 행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목표는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식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철학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람시는 바로 이 변화를 이끌어낼 도구를 실천의 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철학은 안락 의자에 앉아서 세상을 관조하는 그런 철학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순을 직접 바꾸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철학. 이론이 실천으로,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지점에 있는 철학인 거죠. 여기서 그람시의 아주 현실적인 통찰이 돋보입니다. 억압받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때로는 단순하고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승리는 역사의 필연이다와 같은 구호처럼 말이죠. 그람시는 이런 숙명론이 초기 단계에서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바퀴에 불과하다고 강조합니다. 집단이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지는 성숙한 주체로 성장하고 나면 이런 단순한 결정론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때는 모든 예우를 갖춰 장사를 지내고 더 높은 차원의 생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람시 청사진의 핵심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블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건 사회의 단단한 뼈대인 경제 구조와 그 위에 덮인 살과 피, 즉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하나의 살아있는 몸처럼 결합되는지에 대한 놀라운 설명입니다. 헤게모니. 이건 그람시 사상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죠. 지배가 총과 칼로 억지로 복종시키는 거라면 헤게모니는 마음을 얻어서 스스로 따르게 만드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특정 집단의 생각이 저게 바로 우리 모두의 생각이야 라고 여겨질 만큼 보편적인 상식이 되는 상태. 이건 억지로 씌운 왕관이 아니라 모두가 스스로 씌워준 리더십의 왕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람시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헤게모니를 획득하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 시대가 던지는 가장 어려운 질문에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수많은 열쇠꾸러미 중에서 마침내 시대에 굳게 닫힌 자물쇠를 여는 단 하나의 열쇠를 찾아낸 것과 같습니다. 대중이 그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건 바로 그게 시대의 문제를 풀 진짜 열쇠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블록은 바로 이 모든 조각들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경제라는 엔진, 정치라는 핸들, 문화라는 디자인이 하나의 헤게모니라는 강력한 접착제로 붙어서 사회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상태. 이게 바로 그람시가 생각한 흔들림 없는 새로운 사회 질서의 완성된 모습인 거죠. 설계도가 나왔으니 이제는 그 건물을 지을 건축가와 건설자들을 만나볼 차례죠. 바로 지식인과 정당, 이 역사적 변화의 주체들입니다. 그럼시가 생각하는 지식인과 대중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라기보다는 화학자에 가까워요. 지식인은 대중이 가진 분노나 희망 같은 뜨거운 감정의 원석을 가져와서 이해와 지식이라는 촉매를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막연했던 감정은 명확한 목표를 가진 강력한 집단적 의지라는 순수한 결정체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건 일방적인 주입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의 과정입니다.
이런 연결은 단순히 전략적인 게 아닙니다. 그람시에게 이건 거의 생명줄과 같아요. 지식인이 대중의 심장 박동을 느끼지 못하면 그들의 생각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돌다가 메마른 지식, 즉 카스트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정치와 역사는 차가운 이성의 설계도만으로는 지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뜨거운 열정이라는 벽돌이 있어야 비로소 살아 숨쉬는 건물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대한 집단적 의지를 누가 이끌어갈까요? 그람시는 그 역할을 정당에서 찾습니다. 옛날에 마키아벨리가 한 명의 뛰어난 군주를 이야기했다면 그람시는 현대의 군주는 바로 정당이라고 말하는 거죠. 정당은 단순히 권력을 좇는 조직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두뇌 역할을 하는 집단 지성이자 새로운 의식을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유기체인 셈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완성된 건축물, 바로 국가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람시가 말하는 국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부나 군대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개념이에요. 이 거대한 구조물은 어떻게 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동의라는 기둥 위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람시는 국가를 정치사회라는 성체와 그 성을 둘러싼 시민사회라는 아주 넓은 영토로 나누어 봅니다. 정치사회가 정부, 군대, 경찰처럼 눈에 보이는 권력이라면 시민사회는 학교, 교회, 언론처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만드는 모든 사적인 공간들이죠. 그리고 진짜 전쟁은 성 안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시민사회라는 넓은 영토 곳곳에 참호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헤게모니를 차지하기 위한 문화전쟁이죠. 국가는 강압이라는 창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얻어낸 동의라는 더 강력한 방패로 유지되는 겁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의식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새로운 생각이 더 이상 새롭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상식이 되는 바로 그 순간, 지배계급의 철학이 마침내 모든 사람의 상식이 되었을 때 진정한 헤게모니, 즉 철학적 개혁이 완성된다고 본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람시 사상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역사가 정해진 각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 매 순간 써내려가는 거대한 이야기라는 아주 깊고 희망적인 통찰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람시는 역사의 번역 가능성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과 독일의 고전 철학을 한번 보죠. 프랑스에서는 혁명이라는 정치적 행동으로 폭발했던 그 에너지가 독일에서는 칸트나 헤겔 같은 철학자들의 사유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낡은 세계를 부수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그 핵심 정신은 같았다는 거죠. 즉 역사는 때로는 정치의 언어로, 때로는 철학의 언어로 말하지만 그 내용은 서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각기 다른 문화는 같은 역사적 드라마를 위한 서로 다른 무대일 뿐이라는 통찰이죠. 그의 모든 생각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향합니다. 인간은 정해진 운명에 끌려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주인인가? 그람시는 모든 숙명론을 단호하게 거부하죠. 우리는 완성된 조각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동으로 매 순간 스스로를 조각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인간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그람시는 우리에게 바로 이 강력한 질문을 남깁니다. 그의 옥중수고는 과거에 대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향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삶이죠. 만약 인간이 정말로 스스로의 역사를 만드는 창조자라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그가 감옥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질문입니다.